아픈 손가락, 제 개인적인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강간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강간죄 사건을 바탕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결과를 놓고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 이 차이점을 알아야 피고인은 선처를 호소할 수 있고 또 피해자는 엄벌 타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려드릴 내용은 중강간죄와 준유사강간죄 그리고 특수강간죄의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강간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달래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간죄 사건의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이번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강간죄와 준유사강간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간죄 어떤 경우 징역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지 하고 덧붙여서 제가 수행한 강간죄 사건들의 합의금 액수나 사실상 실패한 사건 수행에 실패한 사례도 가감없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사건 정리한 도표부터 우선 살펴보시죠. 이 6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고 공탁법이 개정되기 전에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가지 사건이 있죠. 중강간 사건 3건하고 준유사강간 사건 2건입니다. 그 특수강간죄 사건 1건이 있죠. 동종 전력이 모두 다 없는 초범입니다. 연령대가 피고인의 연령대가요 20에서 30대로 대체로 비슷한 정도죠. 아무래도 이 나이대에 되시는 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령대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결과를 보시면은 3번, 5번, 6번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명이 같은 1, 2, 3번 경우만 보더라도 각각 형량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4번, 5번 사건 역시 똑같은 준유사강간 사건인데 4번은 실형, 5번은 집행유예를 받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는 성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인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고소치하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 합의를 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내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로 재판부로부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도표로 와서 돌아보면은 사건별로 합의 여부하고 판결 결과만 따로 떼서 표시를 해도 봤습니다. 1번하고 2번 사건은 합의가 안 됐죠. 그래서 둘 다 모두 실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구속되었다는 거죠. 3번, 5번, 6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가 잘 되었고요. 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죠. 4번 사건입니다. 5번하고 똑같이 준유사강간 사건이고 합의가 되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지가 않았습니다.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가 되었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4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번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유사강간 사건의 범행에 연루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런 걸 누범가중이라고 해서 가중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검사가 구형한 것 대비해서는 좀 가벼운 형량을 1년 4개월로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실제 4번 사건의 판결문을 좀 보시죠. 판결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4번 사건은 누범가중된 사안이고 누범가중이라는 내용이 있죠. 양형 기준이 적용된 권고형의 범위가 1년에서 2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판결을 하면 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그 중에서 1년 4개월을 형량을 선고를 한 거죠. 최소 형량인 1년형에 좀 가까운 정도로 선고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검사가 누범기간이라고 해서 아마 3년인가 4년 정도 구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형량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감형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합의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비록 되었어도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합의가 만약 이루어지면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를 받고 감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설명드린 1번하고 2번 사건 모두 합의도 안 됐고 형량도 뭐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이렇게 해서 비슷한 정도인데, 사실 이 두 건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번하고 2번 피고인 모두 1심 실형 선고된 이후에 두 분 다 모두 항소를 했었어요. 이런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형 선고가 됐으니까 뭐 어떻게든 항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1번 사건 경우에는 다행히 항소 이후에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극적으로요.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이 바뀌었죠. 그래서 바로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2번 사건 경우는 계속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항소한 이후에도 1심 형량 그대로 2년 6월로 확정이 됐죠. 자, 이렇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어도 항소 이후에 항소심에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같은 조건에서도 징역형 선고가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았고, 그러면 강간자 사건의 합의금은 얼마였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몰래카메라 사건이나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예전에 영상에서 여러 차례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강간자 사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죄명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수강간 사건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일반적인 강간죄하고 구분지어 생각할 사안은 아니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간죄 사건의 합의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합의금 굉장히 높죠. 1억 원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를 했다던 1번 사건이 1억 원이었고요. 3번 사건 경우도 합의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8천만 원이니까 높죠. 1번하고 3번은 피해자분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합의 노력을 해서 결국 사건 말미에 합의가 겨우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사건 초기에 합의가 되었던 4번, 5번, 6번 사건들하고는 좀 합의금 수준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합의 노력, 사전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3번 사건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가 된 사안인데, 이 사건도 사실 굉장히 합의가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수준이 4번 사건으로 1,500만 원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이 5번 사건하고 준유사강간죄로 제명이 갔죠. 5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4번, 5번 똑같은 사건인데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 표만 딱 보시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4번은 합의금 1,500만 원 줬으니까 실형받았고 5번은 합의금 3천 줬으니까 집행유예 받는구나, 이런 생각. 근데 이거 실제로 전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생각이죠. 이 4번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더욱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합의금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것을 피해자분이 안다면 오히려 더 높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이 피고인이 누범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경로도 없고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이 4번 사건하고 5번 사건 합의금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입니다. 각각의 피해자분이 해당 금액에 합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고, 물론 합의금 수준을 놓고 합의금이 결정되기 전에 서로 설왕설래가 있었고 나름대로 제가 감액을 하려고 했던 사건들이지만 결국 이 수준을 피해자분이 받아들이느냐 아느냐의 차이가 결정적인 겁니다. 두 번째 합의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피고인의 경제력입니다. 이 피해자가 합의사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고인이 마련할 수 없는 금액 수준을 계속 요구를 하면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제력이라든지 현재 사정을 이 피해자분에게 잘 설명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단순히 변호인이 피고인한테 듣는 대로 피고인이 그 정도 돈은 없답니다, 피해자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피해자분이 이런 말을 잘 믿지 못하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돈 주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피해자분이 기분이 많이 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사실 합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합의를 진행하는 변호사의 중재 역할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직접 합의 과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듣는 것하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좀 느끼는 바가 좀 차이가 있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원만히 이 중재를 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말 그대로 중재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무상. 그리고 이 반성의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가늠한 요소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반성하는 거고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고 있으면 반성하지 않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 6가지 사건들, 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리된 표상인의 범행 인정 여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1, 2, 3, 4, 6번 사건은 중간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부인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인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들이 언제 입장을 바꿨느냐도 궁금하시겠죠.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 지금 보시죠. 1번, 2번은 1심까지 다투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을 했던 거고 4번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6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5번 사건만 유일하게 처음부터 인정을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유의미한 점이 있죠. 대체로 이 강간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6가지 사건을 놓고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행유예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죠. 3번 사건은 공소제기된 후에 입장을 바꾼 것인데 재판 들어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수사 기록들을 모두 검토한 후에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막상 피고인이 굉장히 많이 불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컨대 이건 제가 계속 다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피고인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합의 시도를 해서 부랴부랴 다행히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실무상 굉장히 많습니다. 4번하고 6번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입장을 바꿨죠. 이것들도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해드렸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2가지 사건 모두 사전 구속이 되었던 사건들인데 구속영장 심사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이 구속이 된 후에 가족분들이 저를 선임하신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당연히 피고인들은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속이 이미 됐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범행 직후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곧바로 여러 번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그런 후에 영장 청구가 된 상황이라는 건데 이렇게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딱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조사를 받고 집중적으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에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무턱대고 안 했다, 안 그랬다 이렇게 대응하는 편인데 어쨌든 선임된 이후에 제가 접견을 가서 당사자하고 면담도 하고 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내용이라든지 수사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니까 계속해서 부인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입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소 제기 전에 합의할 시간도 좀 협조를 구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소 제기가 되어서 재판에 들어갔던 사건들입니다.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검사가 이제 변호인이 선임되고 나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니까 변호사가 시간을 달라. 이게 뭐 아무것도 잘 몰라서 피고인이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을 달라. 이제 인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기다려줍니다. 이 사건의 검사들도 여지없이 좀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합의하라고. 구속사건이라서 빨리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건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데도 최종 시한까지는 좀 기다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또 수사 단계에서 또 합의 시도를 하니까 또 다행히 합의가 또 잘 되어가지고 재판 전에 합의를 다 맞춰드렸던 그런 사안들이었죠. 자, 이렇게 부인하다가 인정을 하고 그럴 거였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특히 1번하고 2번 사건들 경우죠. 3번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1, 2, 3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인정을 한 5번 사건하고는 다르게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 첨예하게 당사자 간의 주장 내용이 좀 상반되고 달라서 쟁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았던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 역시 처음에는 다투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는, 다툴 수밖에 없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사건은 1심 판결 이후에서야 비로소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3번 사건은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재판에 들어가면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다퉜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번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픈 손가락, 제 개인적인 아픈 손가락
사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보통 한두 번 내는 의견서도 굉장히 많이 내고 증거 신청도 많이 하고 증인신문도 열심히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분이 나중에 판결 받고 나서 유죄 판결 받았음에도 애써주신 건 알고 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변호인이 성실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당사자에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솔직한 말입니다. 변호인인 제가 어쨌든 무죄 주장을 했으니까 무죄가 나오겠거니라고 피고인이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나왔고 항소한 이후에 합의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합의를 못 해드렸으니까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사가 있다고 잘 되는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도 저는 일관되게 사실 계속 무죄 주장을 하기를 권했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기는 했었습니다. 이번 피고인분이 그런데도 1심 판결 받고 나니까 좀 많이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1심 단계까지 오기까지가 1년 이상이 걸렸었거든요. 겁도 좀 났을 거고요. 그래서 2심에서는 입장을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이 피고인의 심경이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1번 사건은 2번과 똑같은데 항소해서 합의가 다행히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2번은 인정을 하기 시작했음에도 2심 단계에서 합의를 못했었습니다. 합의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피해자분 인정하니까 이제 합의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된 이유는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합의 의사만 물어보고 말고 그런 정도로 합의를 시도했던 것이 아니고 이 허용 가능한 정도 내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피해자분 의사가 바늘 하나 찔러도 정말 들어갈 틈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완고했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도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었는데 그럼에도 합의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자평하자면 검사의 구형량보다는 제법 많이 감경된 수준으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고 한 4년 이상 구형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사건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실패 사례 그렇게 합의가 안 됐으면 공탁이라도 하지 그랬냐 이렇게 또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공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이미 소개해 드린 적도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공탁법이 개정되기 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은 공탁을 할 수가 없었죠. 만약 이 사건이 공탁법 개정 이후의 사건이었고 공탁을 할 수가 있었다면은 집행유예까지는 아니더라도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혐의를 인정한 여부가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임이 분명하고 다만 그 이전에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정하는 문제가 사실상 첫 번째 선결 과제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강간죄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그렇지 않을지도 이 맥락상 쭉 흐름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표 한번 보시면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간 5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건의 사건들은 모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했는데 이 입장이 변경된 시점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두 최종 판결 전에는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던 2번 사건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었던 4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나중에 인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면 어쨌거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걸로 봐서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처음에 부인했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첫 번째가 공소제기 이후이고 두 번째가 1심 판결 선고 이후입니다. 이 두 가지 시점의 공통점이라고 하자면은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받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경우는 피의자가 강간죄 성부에 대해서 다퉜지만은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소제기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 경우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간죄 성부에 대해서 다투었지만 판사는 유죄로 봐서 1심 판결 선고를 했다는 걸 의미하죠. 이 잠정적인 결론을 받고 난 다음에 입장 번복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시효 처분이나 1심 유죄 판결 선고 이후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기 마련이므로 대체로 이러한 상황에서 입장 변화가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또 비록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다툴 것인지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결정한지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가 될지 집행유예가 선고가 될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는 비록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반드시 기록을 열람등사해서 또 판결문을 좀 열람등사를 해서 또 그걸 들고 가서 변호사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사실상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범죄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는 경우에는 이 피고인이 자신이 처음 부인한 이유라든지 부인하다가 인정하게 되는 이유를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이걸 변호인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다면 피고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데 왜 부인했는지나 늦게나마 인정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합의했으니까 집행유예 나오겠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고요.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예전에 영상 올려주신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강간죄 사건은 사전 구속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 전에 구속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특히 제출하면 도울 될 만한 양형자료 몇 가지를 좀 특별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탄원서, 선도계획서, 출소계획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 반성문이야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니까 널리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친지들이 잘 써주면 좋은데 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라든지 평소 성격, 성행 이런 것들을 지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사건 이후에 또 접견을 간다거나 또 쭉 지켜보는 것도 친지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탄원인이 지켜보니까 피고인이 반성을 현재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드러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든 사정들을 친지들의 입을 빌어서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을 하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제 또 내용 구성을 또 하시고 그러면 또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선도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 가족들이 써주면 좋은데 석방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또 선도할 건지 이런 계획을 담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보기에 이 피고인은 선처해줘도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줘도 앞으로 가족들이 잘 지켜보고 또 잘 케어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쓰는 출소 계획서인데 이 범행에 대한 반성을 기본적인 골자로 해서 이 피고인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석방되고 나서 나가서 출소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뭐 결혼이면 결혼, 혼인생활이면 혼인생활, 가족 양육이면 양육, 뭐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남겠다.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서 판결 선고 전에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성문하고 별도로요. 자, 그럼 여기서 강간죄 실형과 집행유예 사건의 차이점 정리를 한번 해보죠. 강간죄 사건은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범 기간이라면 합의를 했어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감형, 최소한의 형량을 받는데 주력을 하셔야겠죠.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낙담할 것은 아니고 항소심에서 입장을 변경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강간죄 사건의 합의금은 여타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것은 없고 사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피해자의 어떤 주관적 의사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는 피고인의 경제력이겠죠. 강간죄 반성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끝까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고, 만약 끝까지 합의가 안 되었다면 이제는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효과는 합의하고 똑같진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정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고, 합의 여부하고는 무관하게 피고인 스스로 별도의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합의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사실상 이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가장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 인정 여부라든지 수사 단계,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변경할지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절대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간죄 사건 6가지 사건들 놓고 강간죄에 실형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된 경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내가 피의자로 강간죄로 고소당한 직후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범죄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다른 사례를 비추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었다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된 경우에는 또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나, 강간죄 사건에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다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짚고 알고 앞으로 사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고 전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팁변 이동건 변호사였습니다.